자, 이제 553페이지에 보면 제12장에 이제 금융부채가 있는데, 금융부채 가장 대표적인 건 그냥 사채예요. 그래서, 금융부채가 있어요. 금융부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채예요, 사채. 이게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사채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부채 분류 앞에 써 있는데, 뭐 별게 아니고, 뒤에 554페이지 이론적인 얘기 잠깐 몇 가지 얘기하면은, 자, 금융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554페이지 오면. 자, 금융부채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있는데, 자, 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 자, 금융자산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자, 이 금융자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 있고, 자, 주식과도 같은 지분상품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하고 사채예요. 그러면 이 금융자산의 대칭적인 관계에서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채와 주식을 발행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금융부채가 되는 것이고, 금융부채가 되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이 뭐냐면 지분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상품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요게 이제 몇 장에 나오냐면은, 학원 제일 앞에 나와요. 여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자, 챕터 15장에 금융자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자, 챕터 몇 장이냐면 챕터 12장에 금융부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챕터 14장에서 이게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상품이. 국제기준은 자본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 안 해요. 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부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가 금융자산 쪽에 할당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금융상품에 관한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금융상품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냐면은 일단 발행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투자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이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부터 하냐면 얘는 자산이고 얘는 부채와 자본이니까 대부분 얘부터 먼저 설명한다고. 얘부터 먼저 설명하는데 발행도 아직 모르는데 투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순서가 발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금융자산이 이 자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부할 때 순서도 요거를 먼저 하고 발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쪽 회계처리를 알아야지만 저쪽 회계처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금융부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금융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종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554페이지에 오면 금융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하고, 자, 이제 금융부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금융부채를. 자,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라는 게 있어요. 금융부채. 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는 거기 요건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이 챕터에서 대부분의 얘기는 다 사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건은 첫 번째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최초 인식 시점에 단기 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하면은 우리가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를 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고. 그런데 이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 요건이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 얘기가 어디도 나오냐면은 금융자산 쪽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가 있으면 여기도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돼요. 예? 여기서 아주 자세한 얘기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 훨씬 더 자세한 얘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고 내용도 다 똑같아요. 반대적인 입장만 있기 때문에. 자, 554페이지 오면 이번에 금융부채 인식과 측정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최초 인식에서 거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파란색 글씨로 거래원가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공정가치에 차감해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발생 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자, 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냥 그럴 리는 없지만 이 사채가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가정만 해보는 거예요. 사채는 그냥 일반적인 기타 부채일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잖아요. 회계원리 사채 발행비 공부하셨죠? 사채 발행비가 거래원가예요. 그 사채 발행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우리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의 일부로 분달해갖고 사채 발행부에서 차감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에서는 뭐 해야 돼요? 거래원가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금융자산에도 똑같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들은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어디에 있어요? 금융자산 쪽에 똑같은 얘기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하느라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어디 나와요?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과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논점이 되는 건 단기 손익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나중에 15장에 가보시면 좀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거래원가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인 경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555페이지 있죠? 거기 보시면 그림 12-1을 보시면 자, 금융부채 인식과 측정해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기타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는데 거래원가를 하나는 제외하고 하나는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원가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래원가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후속 측정해서 나중에 뭘로 측정하느냐 이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타는 뭘로 처리하느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삼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삼각후원가가 뭐냐 유의절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챕터에서는 주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요.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5페이지 오면 가로 3번에 제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건 뭐 별 얘기 없어요. 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관한 모든 얘기들이 대칭적으로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던 거기 있는 그 555페이지까지 있는 얘기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하고 기타 금융부채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기타 금융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에 대한 얘기. 그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에 대한 것의 대칭적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에 있어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에서도 지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다 쓰여져 있어요. 거래원가는 여기서 뭐래요? 단기 손익 처리한다. 저기도 단기 손익 처리한다. 똑같은 얘기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두 개가 있죠? 이쪽에도 있어요. 단기 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똑같은 얘기가 다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여기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가 서로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융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국제기준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찾아서 뭐해요? 찾을 이유가 없다고요. 이게. 제가 찾아봤자 공부할 양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죠. 이 바닥에 있는 강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 공부할 양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강사들이 다 담합을 해서 그런 걸 하나도 안 써놓으면 공부할 양은 점점 줄잖아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중에도 이제 금융자산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중요한 건 이 금융자산 쪽에서 매동하는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이 사채를 굉장히 잘해야만 돼요. 네? 회계원리에서 공부했던 그런 하찮은 얘기 빼고 이제는 그보다 좀 차원 높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죠. 자, 556페이지에 오면 자, 사채의 기초가 있는데 사채의 기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채는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표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증권으로 기업비 순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사채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삼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원리에서 얘기했던 얘기랑 이제 똑같은 얘기가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절과 유의절이 뭔가 이거에 대한 차이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회계원리에서 했던 건 단순한 사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채는 너무 쉬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진장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내서 그거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가보시면 기출문제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낸다. 이런 식으로. 591페이지에 있는 그 3번 문제처럼 이렇게 내요. 공인회사 2007년도 시험 문제 591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답을 보시면 더 충격적일 거예요. 예, 뒤에 593페이지 답을 보시면 이거 더 충격적이죠. 자, 이걸 1분 40초에 풀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사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채는 회계 원리부터 공부하니까 우리가 다 쉽다고 알고 있지만 쉽기 때문에 모든 챕터에 있는 얘기를 하나로 묶어서 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채 발행가액이 얼마냐? 이런 건 저기 수능 문제고 우리는 뭐냐면 사채 발행가액이 얼마냐는 건 그냥 보기 1번일 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사채 발행가액 얼마다. 동그라미 2번 사채를 상환하면 상환손익이 얼마다. 동그라미 3번 뭐다. 이런 식으로 낸다고 이게. 그래서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사채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거기 객관식 문제 3번은 뭐 찍기를 권해요. 그건 못 풀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사채에 대해서 회계 원리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거기 보시면 이제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55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 12-4가 하나 있는데 그림 12-4를 보시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사채라는 것이 미래연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채 미래연금이 이만큼이죠. 자, 사채 액면 금액이 있고, 자, 사채, 자, 이제 이자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발행가액이 산대요. 이때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시장이자율이라는 걸로 할인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장이자율로 할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게 되면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 금액을 우리는 발행금액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발행금액 또는 발행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뭔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993년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냈던 적이 있어요. 회계사 2차 시험 문제에서 뭘 냈었냐면 1993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죠. 뭘 냈냐면 시장이자율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장이자율이 뭔가. 자, 시장이자율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자율 이것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답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모 대학 교수가 출제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특강을 갔더니만 그 학교 학생이 그러던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강의 시간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했는데 하나도 푼 사람이 없다고. 자, 시장이자율이 뭐냐? 자, 시장이자율을 우리는 대부분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다면 이자율을 이렇게 정해요. 자금의 수요 곡선과 자금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이자율, 이 이자율을 시장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자, 이따위로 쓰면 다 틀린 거예요. 시장이자율은 이런 이자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시장이자율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만약에 시장이자율이 이런 이자율이라면 거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557페이지에 오면 예를 들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밑에 그림 12-3도 있어요. 자, 그 그림 12-3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미래연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날짜에 거기 이제 회사 이름을 위에 예를 들어놨죠. 회사 이름이 뭐였냐면은 A사와 B사를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틀려요. 현대차는 좋은 회사, 기아차는 덜 좋은 회사. 나머지 다 그지 같은 회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시장자율이 이런 것이라면 2009년 1월 1일 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표시이자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는데 표시이자를 5억 원씩 5%씩의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조건으로 발행한 거야. 이렇게 발행했다면 만약에 시장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되는 이자율이라면 2009년 1월 1일 현재 이자율이란 항상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발행가액이 된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발행가액은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자율하는 현재가치가 발행금액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쌍용자동차라면 쌍용자동차도 같겠죠. 뭐 쌍용차라고 다르겠어요. 미래연금이 똑같은데. 자, GM대우도 같겠죠?
GM대도 같은 거예요? 다 같을 거예요, 다 같아요. 우리 슈퍼도 같고 다 같아요, 다. 자, 그러면 그게 같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또는 쌍용자동차나 그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의 정도가 틀리다고요. 근데 위험의 정도가 틀린데 미래연금이 있다고 원래 똑같은 발행가액으로 발행을 한다면 쌍용자동차에 투자한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왜냐면 쌍용자동차는 원금은커녕 이자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발행해도 아무도 안 사요. 발행하면 뭐예요?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쌍용차는 발행이 불가능하다고요. 어떤 회사는 발행을 잘할 수 있죠. 위기 상황에서는 기아자동차도 발행을 실패할지도 몰라요. 작년 연말에 뭐 자금이 좀 어렵다 이런 회사들은 뭐 발행에 성공한 것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이 뭐 5천억인가 얼마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1,000억인가 5천억을 발행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자율은 좀 높았지만 그래서 현대제철은 건전하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냐 아무도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삼성전자는 발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자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57페이지에 오면 그림 12-3을 보시면 채권 수익률을 써놨어요. 그게 시장이자율이에요. 시장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 얻게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현대자동차가 AA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뭐냐 하냐면은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회사채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이제 본드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드 레이팅. 회사채 등급을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이 본드를 레이팅을 한다고요. 50 본드부터 쭉 본드를 레이팅을 해갖고 좋은 본드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게 본드 레이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레이팅을 하는데 그 등급을 매길 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AA 등급, 어떤 회사는 B 등급, 어떤 건 BBB 등급, 이게 등급을 매겨요. 우리나라도 그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긴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는 이자율이 다 틀려진다고요. 그러면 이 본드 레이팅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AA 등급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아차는 뭐냐면 BBB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년 만기 회사채죠? 그러면 AA 등급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얼마 이자를 부담해야 되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3년 만기 회사채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AA 등급인 경우에 뭐가 됐어요? 그걸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8.61%죠? 3년 만기?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AA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8.61%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기아자동차는 A 등급이라고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A 등급도 파란색으로 해놨죠. A 등급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9.32%예요. 3년 만기가. 이게 얼마냐면 기아차는 9.32%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란 현대자동차인 경우에는 8.61%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인 경우에는 9.32%예요. 같은 날 발행해도.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이 미래연금을 8.61% 할인한 금액이 발행금액이고 기아자동차는 9.32%로 할인한 게 발행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BP- 등급이 있는데 걔는 17.55%죠? 이건 무슨 뭐 사채업자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P- 등급을 받은 그게 BBB 등급인가? BB 등급인가? 거기부터 투기 등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강원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돈 놓고 돈 먹자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게 BP 등급부터인가 그래요. 이게 거기서부터는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2%, 14%, 16% 막 이렇게 가죠 이게. 거기는 완전 투기 등급이에요. 투기 등급. 자 그래서 이자율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결정돼요. 항상 시장 이자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냐면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 이자율이 있겠죠. 시장 이자율은 항상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결정돼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자 뭘 더한 거냐면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걸로 결정돼요. 프리미엄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위험 이자를 우리는 RF라고 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R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게 일상사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집에서 이제 아파트에 사시거나 이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고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물어보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받냐면, 아파트 담보대출들은 전부 다 금리가 이렇게 결정돼요. CD금리에다가 할증금리로 결정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CD금리에다가 할증금리를 더한 거야. CD금리가 뭐냐? 무위험이자율 같은 거야. 일종의. 이런 걸 기초이자율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이 뭐냐? 할증이에요, 이게. 자, 요 할증인데, 요 할증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시장 전체 상황으로 결정돼요. 이 무위험이자율은 시장 전체 상황이고, 요 위험 프리미엄은 그 개별 기업의 위험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간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느냐? 위험 프리미엄이 너무 커서. 회계사나 세무사 합격해보세요. 하나은행에서 전화 와요. 5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합격증을 합격자 명단에 딱 들어가는 순간 위험 프리미엄이 확 떨어져요? 아니, 거기 표에 안 나와 있는 B등급이에요, 지금. 표에 안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밑에 B 있어요, B. 2등급이에요, 이거. 2등급인데, 합격하자마자 이게 등급이 확 치솟아 오르면서 하나 A등급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5천만 원 빌려 쓰겠냐고. 예? 악마의 손을 이렇게 쫙 내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고 이제 빌려 쓰죠. 그러면 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위험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안 빌려줘요. 위험 프리미엄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빌려줄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도가 올라갈수록 이 위험 프리미엄은 자꾸 떨어져 가기만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는 뭐예요? 시장 전체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한국은행 같아서 콜금리 내린다. 그러면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자율이란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기초이자율,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가산 이자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D금리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작년 말 같은 경우, 작년 말인가 이때 부모님들이 막 걱정했잖아요. 아니면 대출금리가 뭐 1년 부담이 뭐 한 달에 뭐 대출 이자로 뭐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옛날에 50만 원씩 내는데 이제부터 6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러고 걱정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꾸 올라가서 이게 이건 고정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막 떨어지니까 얘가 막 떨어지잖아요. 얘가 막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합쳐갖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건 뭐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이자율은 다 어떻게 결정돼요? 이렇게 결정돼요.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결정돼요. 이런 거를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에서 다 하실 거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무소에서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기업의 이자율은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걸 알아야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그지 같은 문제들이. 좀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지. 이게 시장이자율이에요. 시장이자율은 기업마다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발행 금액이 있는데 발행 수수료가 있겠죠? 사채 발행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채 발행비가 있는데 이 사채 발행비는 뭘로 처리하느냐? 발행가액의 일부로 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을 빼고 나면 금액이 얼마 남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요 금액과 요 미래연금을 갖게 해주는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효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 따라서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5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2-4를 보시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을 써놨는데 거기 보시면 발행금액과 사채발행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래연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발행금액이 되게끔 하는 거는 시장이자율이에요. 거기다가 사채발행비를 빼게 되면 진짜 발행금액이 계산되는데 그 진짜 발행금액과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해주는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에요. 언제나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커요. 언제나? 항상 커요? 항상 커요, 이렇게. 객관식 시험에 이것도 낸 적이 있어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항상 크다. 항상 커요. 이게. 자, 발행자 입장에서 볼 땐 얘가 항상 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땐 이게 거꾸로 돼서, 투자자는 유효이자율이 더 작아요, 항상. 그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잊으시고, 이 얘기만 하세요. 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얘가 커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대 비용이 가는 걸 거의 시험에 안 내요.
그 투자자 입장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발행자는 얘가 거의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유효자율이 항상 더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558페이지에 오면 거기 설명을 잔뜩 해놨는데 제일 밑에 파란색 박스에 돼 있죠? 유효자율이 시장자율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5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다 읽으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파란색 글씨만 읽으셔도 돼요. 회계원리에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556페이지에 보면 자, 시장이자율이 뭐냐면은 발행금액은 파란색 글씨로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다.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시장이자율이란 무위험이자율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채 신용등급에 따라 사채 발행 금액이 다르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55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유효자율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유효자율은 사채 발행 금액과 사채 미래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파란색 글씨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효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달라지게 된다. 유효자율과 시장이자율은 다른 이자율이에요. 근데 가끔씩 시험 문제를 내면서 사채 발행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채 발행비가 없다 그러면 두 이자율은 항상 같은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채 발행비가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가끔씩 없다 이러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유효자율과 시장이자율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유효자율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유효자율이 시장이자율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섞어서요, 섞어서.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두 이자율은 전혀 다른 이자율이에요. 그때는 명확하게 해줘요, 문제에서.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다른 이자율이고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같은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59페이지에 오면 가로 2번에 보면 시장이자율과 발행금액이 있는데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560페이지에 오면 거기 그림 12-5가 있죠. 시장이자율과 사채 발행금액이 있는데 자, 시장이자율에 따라서 발행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말로 하는 문제로 가끔씩 출제를 하는 건데 보기로 가끔씩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장이자율은 뭐고 이제 사채 발행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을 생각해 보세요. 자, 표시이자율이 있어요. 표시이자율이 있고 자, 시장이자율이 있죠. 자, 이제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표시이자율은 회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 이자율이에요. 발행한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 이자율이에요. 이 발행자가 사채 발행자가 이만큼의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표시이자율이 그냥 10%라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시장이자율이 있어요. 자, 시장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한테 요구하는 이자율이에요. 너는 이만큼의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위험이 이 정도가 되니까.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매긴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IMF 때 외국에서 돈 빌려올 때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매긴다고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이 떨어져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간다고요. 네? 요즘 경제 위기가 막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CDS 금리가 뭐 이상하게 막 폭등한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기서 한마디만 나가면 이제 내일 못 나올지도 몰라요. 뭐 미네르바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놈의 나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자, 위험하지 않아요. 3월 위기서 어떤 거지 같은 놈들이 좌익 세력들이 음모해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뭐 망해밖에 더 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시장이자율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이에요. 그게 12%라고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12%를 달라고 하는데 10%만 주면 발행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행자는 뭔가 메리트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가격을 깎아줘야 돼요. 가격을 깎아줘야 돼요? 투자자한테 원하는 것보다 2% 이자를 덜 주게 되니까 그만큼의 금액을 더 깎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 이렇게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액면가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하게 돼요.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얘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보면 표시자율이 이게 10%라고 할 때 얘를 12%로 할인하게 되면 액면가액이 100원일 때 이 발행 금액이 90 얼마가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당연히 할인 발행인 줄 아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문제를 나왔을 때 그걸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이자율이 더 많은데 그 이자율을 못 주기 때문에 물건값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얘가 10%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8%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는 8%를 원하는데 나는 10%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줄 서요. 내가 10% 준다니까 줄을 쫙 쓴다고요, 이게. 그렇죠? 우리 회사가 10%를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주겠어요? 돈 많이 부르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자, 불러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불러요. 나 102원, 103원, 105원 쭉 불러요. 그 수익률이 8%가 될 때까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 결국은 8% 할인하는 금액으로 발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할증 발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 회계 원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냥 복습한다는 의미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자, 이게 같다. 그러면 뭐가 돼요? 액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회계 원리에 나오는 얘기니까.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씩 그 문제로 나와요. 말로 하는 문제로 보기로 나온다고. 굉장히 쉬운 보기에 속하죠. 자, 560페이지 오면, 자, 명목상 발행일에 사채 발행이 있는데, 자, 명목상 발행일에 사채 발행에서는 사채 발행 시에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과의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할인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채를 발행할 때, 자, 여기다가 이제 현금으로 사채를 발행하겠죠. 자, 현금으로 발행하는데, 자, 사채를 발행해요. 사채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9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10원을 여기다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죠. 자, 현금으로 발행을 했는데, 현금으로 110원에 발행을 했는데, 자, 사채가 얼마짜리냐면은, 자, 100원짜리라는 거죠. 그러면 10원이 뭐냐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회계 원리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 정도 시험 문제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시험에.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은 항상 사채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발행 금액과의 차이는 할인 발행 자금 또는 할증 발행 자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유의자율법으로 생각해 가야 되죠. 유의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561페이지에 보면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생각에 의한 실질이자에서 표시자를 뺀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56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자, 예제 1번 있는데, 회계 원리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기초적인 얘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 그냥 기초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니까. 자, 3년 만기 회사채가 있어요. 액면 금액이 자 10만 원이에요. 자, 표시이자가 8,000원씩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발행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고 할 때 거기 보시면 562페이지에 보면은 자, 10%의 시장 이자율이니까 자, 10%로 현재 가치 평가를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발행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95,024원이 되죠. 95,024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2009년 1월 1일 날, 자,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죠. 자, 현금이 얼마냐면, 자, 95,024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채가 얼마에 발행됐냐면은, 자, 10만원짜리니까, 여기다가 할인 발행 자금이 4,976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말이 되면 유의자율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차변에, 여기다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여기다 대변에 현금, 여기다가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실질이자, 자, 기초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자율. 기초장부가액은 요게 기초장부가액이니까 여기다 유효자율 곱하게 되면 자, 얼마 돼요? 9,502원 이렇게 되죠. 자, 표시자가 8,000원이니까 이게 1,502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2010년 말이 되면 자, 첫 해만 계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할인 발행 자금은 미래가치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1 이렇게 하는 거죠. 회계 원리에서 이런 걸 못 들으셨다면 이제 들으시면 돼요. 곱하기 1.1. 저번에 이제 현재가치 평가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전년도 상각의 미래가치다.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그러니까 이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을 상각표가 없이도 아주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자 비용을 쓸 수 있고 여기다 현금을 쓸 수 있죠. 자, 이것을 전부 다 표로 만들면 상각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각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표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이런 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기초인 거예요. 자, 우리는 시험에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이자 지급일 사이에 발행하는 것부터 시험에 나와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563페이지에 보시면 유효자율법과 정액법을 비교해놨는데 정액법이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걸 이론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문제를 내요. 객관식에서 말로 하는 문제로.
게다가 이제 연결 쪽에 가보면, 나중에 고급 회계에 가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다 정액법으로 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유의자율법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예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쉽게 하려고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정액법을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쪽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뭐 정액법이 뭐 어렵나요? 나누기 3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564페이지는 그림 12-6에 있는 것처럼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경우에 이자 비용,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의 표시이자, 사채 장부 금액이 증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고요. 말로 하는 문제로. 그래서 그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정액법은 그냥 쉽죠. 다 일정하니까. 근데 유효자율법에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을 유효자율법으로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을 유효자율법에서 비교할 때 이런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할인 발행이 있고 자 할증 발행이 있어요. 할증 발행이. 자 우리가 뭐가 되냐면 사채 장부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사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금액으로 근접해 가는 거예요. 할인 발행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금액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에 근접해 되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자율법을 적용했을 때 이 장부 금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해서 계산한 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고 장부 금액이 줄어들면 이자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가액이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이 있는데 이 상가액이란 할인 발행인 경우에도 증가하고 할증 발행인 경우도 증가해요.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할인과 할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서로 반대가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장부가액도 반대였고 이자 비용도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상가액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전년도 상가액 곱하기 1.1이기 때문이죠. 할인이나 할증이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 뭐 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증명하지 않아도 시험 문제 나오지는 거 아니니까 증명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이게 같은 방향으로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얘는 반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반드시 반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우리 합격이 반대가 돼버려요. 합격이 불합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상가액이 같은 방향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워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자, 이 정도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이자지급 사이의 사채 발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자지급 사이의 사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 3번에 이자지급 사이의 사채 발행 거기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책에 있는 건 나중에 정리를 해보고 이런 식의 정리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자, 사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죠. 이자지급 사이의 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3년 만기라고 할 때 사채를 발행할 때 1월 1일 날 발행하면 좋겠는데 1월 1일 날 발행하지 않고 얘를 4월 1일 날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 날 발행하면 발행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발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액면 금액이 100원이고 자, 표시자가 5원이고 표시자가 5원이고 표시자가 5원이에요. 자, 이러한 미래연금을 갖는 사채가 존재하는 거죠. 이 사채를 1월 1일 날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채를 다 발행해 놨어요. 1월 1일 날 발행하겠다고. 근데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다고 회사채에다가 여기다 써놨죠. 발행일 1월 1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인쇄까지 다 끝나서 발행하려고 하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도 안 사겠다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사겠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냥 갖고 있다가 얘를 4월 1일 날 발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이자지급 사이의 사채 발행이에요. 얘를 주관식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주관식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당연히 이자지급 사이의 발행이에요. 그냥 1월 1일 날 발행하게 되면 이건 너무 밋밋해서 문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욕해요. 이걸 시험 문제라고 냈냐고. 그래서 전부 다 이자지급 사이의 사채 발행이 되는 건데 자, 4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1월 1일 날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시장 이자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1월 1일 현재 이 회사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었다고요. 그게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이 회사는 신용 등급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AA 등급이라고. 시장 상황이 아무도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날 현재 1월 1일 현재 시장 이자율이 10%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4월 1일이 됐어요. 4월 1일이 되고 나면 3개월이 지났죠. 3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변했다고요. 자, 뭐 10%라고 12%라고 12% 계산하기 쉽게끔. 자, 그런데 나중에 3개월이 지난 후인 4월 1일 날, 1월 1일 날에는 요 12%가 이렇게 결정되겠죠. 무위험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결정된 시간이 아까처럼. 그래서 이 무위험이자율이 4%, 리스크 프리미엄이 6% 이래서 10%가 됐었던 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4월 1일이 되니까 이 무위험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또 바뀐다고요. 내 신용 등급이 바뀌죠. AA 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등급이 안 바뀌어도 등급에 따른 할증 금리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무위험이자율도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자율이 10%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4월 1일 현재 이자율이 10%예요. 10%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을 계산할 때 발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발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금액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현재 가치로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할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책에서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미국의 어떤 인간이 처음으로 중고팩에 쳐졌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 표준이라니까요.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야? 처음에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국제기준 IFRS 하잖아요. 그렇죠? IFRS 국제기준에 대해서 이게 국제기준이 애매하니까 처음으로 책 낸 사람이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든지 간에 먼저 내면 그게 표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건 뭔 전제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낸 사람의 책을 다른 사람이 베낀다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제가 필요하죠. 저는 베끼는 게 취미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베끼지 않는다면 그럼 베낄 수 있게끔 책도 한 번씩 보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쉽게 베끼죠. 근데.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책을 만들 때 이따위로 만든 거예요. 이따위로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얘를 이렇게 미래 가치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라 하냐면 2009년 1월 1일, 이게 2009년이라면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 얼마였어요?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1월 현재 발행 금액이잖아요. 1월 현재 발행 금액. 1월 현재 발행 금액을 계산했죠? 2009년 1월 1일의 발행 금액은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자, 요 금액에다가 요 기간 동안의 변동분을 이렇게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변동분이 얼마냐라는 건데, 그거는 그 뒤에 보면 그림을 보시면 알죠.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569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569페이지는 그림 12-11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 있을 때 발행 금액이 있죠. 자,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있는데 얘가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 후의 장부 금액은 이 금액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2009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이에요. 이렇게. 최초에 이 금액으로 발행하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년 동안의 상각액이 요만큼의 상각액이 발생했다고요. 상각액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상각액이 발생하게 되면 상각액을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2009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2009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009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은 뭐예요?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죠. 또 저번에 장기청 채권 채무에서 얘기했잖아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언제나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장부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2009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이란 여기는 요 금액, 요 두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날 2009년 1월 1일 장부 금액은 이렇게 발행한 거죠. 요 전체를 이렇게 이날 현재로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상각액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했겠죠. 상각액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기초장부 금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하면 이만큼의 실질이자가 계산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만큼의 표시이자를 빼게 되면 표시이자를 빼죠. 그러면 요만큼의 상각액이 계산되죠. 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질이자에다가 표시이자를 빼면 상각액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금액이 기말장부 금액이 될 거야. 그러는 와중에서
얘를 4월 1일 날 발행한 거예요. 9월 1일 날 발행한 게 아니라. 그러면 4월 1일 날 발행하게 되면 뭐가 될 거냐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은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돼요. 이게 현금 수령액이에요. 이게 현금 수령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 수령액. 현금 수령액이죠. 자, 그러면 이 현금 수령액이란 뭘 더한 거냐면은 2009년 1월 1일 현재의 발행 금액에다가 현재 가치 금액에다가 1년치의 실질이자에다가 12분의 월수를 곱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1월 1일부터 자 4월 1일까지 뭘 더한 거냐면 실질이자를 더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더한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실질이자, 요 실질이자를 가산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채 장부 금액에는 뭐가 장부 금액이냐면 요게 실제 사채 가치거든. 요게 실제 사채 가치인데 거기에 보면 요만큼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 이자 금액을 빼야 돼요. 이자 금액을 빼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자 4월 1일까지 뭘 빼야 되냐면 표시이자를 계산해서 표시이자를 이렇게 차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이자를 더하고 표시이자를 빼게 되면 실질이자 마이너스 표시이자는 상가액이잖아요. 결국은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에다가 요 기간 동안의 상가액을 더하면 요날 현재 장부 금액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부 금액이 발행 금액이에요. 요 금액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라고요. 발행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채를 실제로 4월 1일 날 발행하게 되면 돈을 얼마를 받냐면 이 금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채를 발행하면 이 금액을 안 받고 왜 이 금액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채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사채가 시중에서 거래가 될 때는 언제나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거래를 해요. 왜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거래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거래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100원이 있고 자, 표시이자가 10원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이것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자, 이제 1년이 지났죠. 자,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었다고 해보세요. 자, 1월 1일 날 자, 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이날 현재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A사가 발행을 했고 A사가 발행을 했죠. 이거를 B사가 산 거예요. B사가 투자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사가 사갔어요. 자, 그러면 이 B사가 이거를 C사한테 중간에 팔아버린다고 해보세요. C사한테. 언제 파냐면 2009년 7월 1일 날 팔아버려요. 그러면 2009년 7월 1일 날 이거를 팔아버리면 자, C사는 뭐라겠어요? 자, C사는 뭘 원하게 되냐면은 2009년 7월 1일 날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이 있다고요. 이 회사의 수익률은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시장에서는 자꾸 변해간다. 자꾸 변해가니까 자, C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2009년 7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만큼 사채를 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요만큼의 상가액을 더한 금액만큼 요날 현재 금액을 돈 주고 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이날 현재 돈 주고 샀다고 해보세요. 자,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만큼 줘야 되냐면은 돈 주고 산다고 하면 미련금의 현재 가치인데 자, 이날 현재 이 전체 이자율이 다 똑같다면 이자율이 한 번도 안 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장부 금액으로 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 금액으로 사야 되는데 이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주고 사야만 해요. 왜 이 금액을 주고 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다 써놨는데 거기 어디다 써놨냐면은 565페이지에 써 있어요. 왜 이자 지급 사이에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가치의 경과이자가 왜 포함되는지를 써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자, B사가 6개월 동안 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후에 10원의 이자를 준다고 할 때 이 10원의 이자 중에 5원은 B사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5원은 C사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12월 31일 현재 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이자를 다 주기로 약속했어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보유한 기간을 일일이 다 계산해가면서 이자를 줄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상장된 거다 이러면 거의 미쳐버리죠.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발행한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현재 소유자한테 이자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B사는 C사한테 이 회사채를 팔아버릴 때 뭐냐면은 이 사채에 대한 값은 받았어요. 사채에 대한 값이 얼마? 이거예요, 이거. 요 금액은 받았다고 이게.
자, 이제 이자에 대한 걸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이자를 요 A사한테 받으면 돼요. 근데 A사는 항상 누구한테 줘요? 마지막 소유자한테만 준다고요. 마지막 소유자한테 10원을 주니까, B사는 자기 이자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사가 C사한테 회사채를 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6개월 동안 이 회사채를 보유했으니까, 이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이자 5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12월 30일 날 바쁘니까, 네가 그 이자를 나한테 대신 주고 네가 나중에 10원을 다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B사의 C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C사 입장은 그럼 그렇지 뭐 이러고 이 회사한테 5원을 더 지급하고 나중에 자기의 보유기간이 5원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날 이제 10원의 이자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에서도 우리가 채무증권을 사게 되면 채무상품을 사게 되면 다 뭐랬어요? 경과이자를 다 뺐죠. 이자율 사이에. 회계원리 투자자 입장에 금융자산 쪽에 보면 다 그런 얘기 나온다고요. 이자 집사의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에 대한 경과이자는 항상 별도로 미수이자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자가 항상 포함돼서 거래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를 항상 포함해서 거래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자를 항상 포함해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에 이자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면 566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2-8이 있는데 12-8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예, 그게 뭐냐면은, 자, 3년 동안에 3년 동안 있어, 3년 동안. 이 3년 동안에 걸쳐서 회사채 이자율이 요 기간 동안에 시장 이자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사채 장부 금액은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이게 유효자율법 이렇게 바뀌어가겠죠? 이게 첫 해 상가액이 있고, 자, 두 번째 상가액이 있고, 자, 세 번째 상가액이 있는데, 전년도 상가액이 미래가 들어가니까, 저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자,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표시하면 이제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꺾은 선으로 거기 표시해놨죠. 얘가 이렇게 꺾은 선으로 표시해놨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사채의 장부 금액이에요. 사채의 장부 금액인데, 시장 이자율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한다면, 이 금액은 공정가치와 같은 금액이 돼요. 자, 공정가치와 같은 금액이 된다는 얘기는 뭐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간에 걸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자 지급일이 될 때까지 경과이자 가격이 증가했다가 이자 지급이면 이자를 지급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경과이자 부분이. 자,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사채만의 가치하고 경과이자가 한꺼번에 묶여서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얼마 거래되냐면 거의 파란색 그림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돼요. 이 파란색이 뭐예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금 수수액들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살 때는 이 금액을 주고 사야 돼요. 무조건. 자, 이 중에서 요 첫 해만을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첫 해만을.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셔갖고 자, 요날 현재 요게 현금 수령이고 요게 발행 금액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에다가 자, 12분의 3을 곱해서 실질이자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다가 요걸 빼면은 요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요 그림 속에서 문제에서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되면 현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1월 1일 현재 가치 금액에다가 실질이자를 더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현금 수령액이 돼요. 현금 수령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이자를 빼게 되면 뭐가 돼요? 사채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사채 발행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은, 자,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날 현재 이자율이 12%고 이날 현재 이자율이 10%라면, 자, 이걸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이자율을 도대체 뭘 갖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2007년인가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7년도, 2008년이었나?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이런 걸 출제한 적이 있어요.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이런 문제를 냈어요. 1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이 12%고, 자, 4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이 10%다. 그런데 회사는 4월 1일 날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자 지급사의 발행기가 똑같아요. 자, 그래 놓고 뭘 물어봤냐면 사채 발행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봤죠. 이때 이자율을 얘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얘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가 인터넷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자, 우리는 누가 이길 거야 저는 곰곰이 살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기나 살펴봤어요. 얘가 점점 이기고 있었죠. 12%가. 그래놓고 사람들은 12%가 옳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트가 막 글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그런 얘기가 써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기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12%의 이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거예요. 미쳤어. 손담비.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회사채를 발행한 날 현재 이자율이 그게 시장이죠. 왜 그렇게 써요? 사채를 시장에다 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빌릴 때 어떤 이자율로 빌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물량자가 됐어요, 지금. 신용물량자가 됐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은행에서 안 빌려주겠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1월 1일만 해도 멀쩡했다. 1월 1일에 저는 신용물량자가 아니었어요. 그 은행은 당연히 1월 1일 빌려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1월 1일 현재 이자를 빌려줘야지 무슨 소리냐. 은행은 대출을 거절하거든요. 왜 그렇게 써요? 언제나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그날 현재 이자율로 빌려주고 그날 현재 이자율로 빌리는 거예요. 따라서 12%의 이자율이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12%에 집착하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우리는 12%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현재 가치를.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는데 99년인가 98년도에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를 왜 이렇게 계산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증권회사 인수부에 있대요. 채권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네는 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줬죠. 이 바닥이 다 그래요. 이 바닥 다 이래요. 이 바닥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책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법도 써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읽어보지 않더군요. 섭섭해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워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그걸 읽고 싶대요. 아, 뭐 그지 같은 경우가 됐어요. 그걸 어디서 써서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뒤져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찾아서 프린트를 해줬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어떤 이자를 사용해요? 진짜 발행한 날 현재 이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논란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이에요. 근데 주관식 시험이나 이런 걸 낼 때는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이자를 다 줘요. 다 줘야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제 발행한 날 현재 이자율로만 할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날 현재 이자율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회계사 되고 세무사가 되셨는데 하나은행에서 빌려주는데 옛날에 뭐 그 B 등급이었잖아. 이러고 그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17.8% 이렇게 매기면은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해줘요. 5천만 원.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면 신용대출해준다고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자를 정하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17.8%야 이러면 아니 내가 왜요? 그러면은 아니 1년 전에는 B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준으로 할 때 다 뭐야? 지금 현재 이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를 사용한다고 얘기할 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한 건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자, 이제 여기 100원이 있고, 자, 5원이 있고, 5원이 있고, 5원이 있죠? 자, 이날 현재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날 현재 이자율로 발행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가치를 평가하면 이날 현재 이자율로 발행하죠? 자, 이래서 1년이 더 지났어요. 1년이 더 지나게 되면, 이날 현재 투자하고 싶은 어떤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C사, 저기서 얘기하는 C사에 아까 얘기했던 C사가 만약에 이날 현재 A사가 B사한테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럴 때 10% 할인해서 발행했잖아요. 근데 이날 현재로 B사가 C사한테 팔았어요. 그럼 C사는 얼마의 수익률을 원하는 거예요? 이날 현재 수익률을 원하는 거예요. 12%를. 그렇죠? 그러면 C사는 이날 현재 회사채를 얼마에 사가겠어요? 12%로 현재 가치 평가한 금액으로 사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12%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으로 사가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뭘 지워버리고,
자, 이게 100원이고, 얘가 이제 5원이고, 얘가 5원이에요. 자, 이 미래연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미래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이날 현재 이자율인 10%로 할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하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는 무조건 장부금액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날 현재 C사가 사갈 때는 얼마에 사가냐면 12%로 사가요. 그러면 이날 현재 미래연금을, 자, 12%로 할인하게 되면, 이 금액이 뭐가 있어요? 이 금액이 C사가 사가는 금액이요?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채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정가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뭐예요? 장부금액은 이날 현재 이자율로 할인한 거예요. 공정가치는 지금 이자율로 할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이게 왜 틀리겠어요? 이자율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금융부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얘가 금융자산 쪽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채 같은 거는 회계원리에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계원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채는 반드시 15장에서 하게 될 금융자산에 대한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그쪽에 얘기하는 것에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이자율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정가치가 자꾸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공정가치의 변동은 뭐가 되죠?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거예요. 이자율이 변동하면 공정가치가 변하죠. 그런 것도 시험에 내요. 이게? 시험에 그런 거 다 내요. 뒤에 보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잠깐 보실 건데 거기 보면 그런 문장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이자율이 변하면 뭐가 되죠? 공정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다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냐면은 여기다 써놨죠. 어디다 써놨냐면은 573페이지에 보면 573페이지에 보면은 자 573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조기상환이 있죠. 자 조기상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C사가 사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간 거죠. 이걸 만약에 A사가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상환한 거죠.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자기가 산 거니까. 그러면 이 공정가치라는 건 뭘 말하느냐? 사채를 상환했다면 상환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상환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상환금액.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573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사채 상환금액은 미래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장부금액도 현재가치로 평가한 거죠. 이자율은 뭐예요? 차이는 이자율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 사채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돼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죠. 얘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사채 상환금액이 있어요. 상환금액이 뭐예요? 이게 공정가치죠.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도 뭐예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거든요. 똑같이. 자 그러면 미래연금의 현재가치고 얘도 미래연금의 현재가치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이자율만 틀린 거예요. 얘는 발행 시점의 이자율이고 발행 시의 이자율이고 얘는 뭐냐면 상환 시점의 현행 시장 이자율이에요. 지금 이자율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자율에 따라서 자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되죠. 자 이 미래연금으로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한 거예요. 현가계수란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이에요. 이게 현가계수예요. 그렇죠?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눈 게 현재가치 계수라고요. 요거를 이제 기간이 n기간이면 n승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가치 계수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자율만 틀린 거예요. 요거만 틀린 거예요. 요거만. 요 R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R이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현재가치 금액이 떨어지겠죠. 얘가 이렇게. 분모가 이 현가계수에 분모가 늘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현재가치 계수가 줄어들어서 곱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현재가치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자 발행시의 이자율이 있는데 자 발행시가 있죠. 발행시의 시장 이자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보세요. 시장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현재 가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싼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57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상환일의 시장이자리 발행 시의 시장이자리보다 작은 경우 사채의 상환가액은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57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12-12에 시장이자리 변동과 사채 상환 손익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채라는 것이 발행을 했을 때 만기일이 되면 요 액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액면 금액이 유의자법에 따라 상각하면 액면 금액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 현재 이날 시점에서 얘를 상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환했다고. 자, 상환했다고 생각하면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가치 금액이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환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이 상승이란 뭐가 돼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싸게 상환하니까 1900이 아니라 2006년인가 2005년인가 2004년인가 2003년인가 잘 모르겠지만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답하셔야 되죠.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게 상환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그냥 섭섭해지죠. 가끔씩 2차 기출문제가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답을 달아놓는데 강사들이 답을 달아놓고 들었는데 답에 황당한 답들 무진장 많아요.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싸게 상환해서. 그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수준이 그런 문제 그것도 있다고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자율이 사채 상환이 이긴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채권 가격이란 사채는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 가격이란 건 뭘 말하냐?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야. 사채라는 게 뭘로 계산돼요? 현재 가치로 계산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가치 금액이 줄어들어서 싸게 상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딱 한 가지로 결정은 돼요. 이자율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사채는 이자율에 관한 얘기예요. 이자율에 관한 얘기. 이자율을 잘 알아야 돼요. 이자율을. 이거를.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나머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의 변동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 공정가치 변동이다.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공정가치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정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뭘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쌍용차가 망했죠? 쌍용차에서 뭘 발행했어요? 회사채를 발행했겠죠? 회사채를. 자, 회사채를 발행했을 거예요. 자,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회사채가 자, 10억 원짜리 회사채가 있었다고 보세요.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겠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완전히 뭐 1억 원의 거래가 되나 이럴 거예요. 왜 1억 원의 거래가 돼요? 이거 원금이고 뭐거나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회사가 망해서 아무것도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고요. 옛날에 IMF 때 현대건설이 위험했을 때 현대건설에 발행한 회사채 10,000원짜리가 2,000원에 거래되고 이랬다고요. 당연히 폭락하긴 당연하죠. 회사가 위험하면 주가가 폭락하죠. 주가만 떨어지겠어요? 회사채도 폭락한다고 같이. 회사채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회사채가 현재 가치가 얘기가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자율이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뭐죠?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이 이것이 시장 이자율이잖아요. 쌍용자동차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폭등한 거예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돈을. 폭등했다는 건 뭐야? 박신양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신양한테 찾아서 무릎 꿇고 100억만 원 빌려줘 이러면 박신양이 뭐라 그랬어요? 됐다고 이러겠죠. 그럼 박신양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점점 올라가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빌릴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편한 방법은 뭐야? 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은행에서 안 빌리면 어디로 가요? 상호신용금고로 가잖아요. 상호신용금고는 이자율이 좀 더 비싸요. 거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새마을금고로 가죠. 거기서 더 비싸면 어디로 가요? 박시장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현금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예요? 카드 현금 서비스 안 받죠? 이자율이 17%, 18% 막 이렇잖아요. 20 몇 프로 이런다고요. 카드는. 은행에서 빌리면 8%, 9%, 7%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은행에 빌리겠죠. 내가 제1금융권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위험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자율의 상승이란 채권 가격의 폭락을 가져오고, 네? 그래서 싸게 상환할 수 있어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내일은 뭐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제 내일은 그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내일은 565페이지부터 정리하면서 얘기하면 되죠. 그부터는 내일 얘기를 하죠.